필기할 게 많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빈 공간 잘 찾아서 그 뭐 31쪽이랄지 그죠? 51쪽이랄지 이런 단원명 써 있는 데 있거든? 52쪽인가? 51쪽이랄지 그런데 그런데 잘 활용해서 2-1단원이 원자단원이었고 2-2단원 원소단원 AKA 주기적 성질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네, 주기적 성질이니까 원소들을 주기율표에 나열을 했을 때 그래서 처음에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주기율표 얘기가 나오면 뭐 이런저런 금속과 비금속 그리고 동족원소들의 성질 이런 얘기가 나오고 통합과학에서는 그 뒤에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에 따른 결합을 한다 하면서 화학결합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결합을 통해 물질을 만드는데 그런 물질들이 결합 규칙성이 있더라.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 깨쪼쪼쪼 깨쪼 했던 것들. 근데 화학에서는 주기율표 내에 있는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워요. 유효핵전화라고 하는 화학적 성질, 반지름이라고 하는 화학적 성질,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화학적 성질, 이온화 에너지, 유효핵전화는 기호로 Z 이펙트, 반지름은 R, 이온화 에너지는 IE라고 쓸게. 그래서 주기율표부터 나갈 건데 웬만한 학교에서는 지금 주기율표 하고 있을 거거든. 그쵸? 그래서 주기율표는 통합과학 때도 했던 내용이니까 빠르게 서머리만 할게요. 주기율표 자체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주기율표 얘기가 나오는데 주기율표가 뭐야? 라고 하면 주기율이라는 현상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그럼 주기율이 어떤 현상인데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주기성을 갖는 현상.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주기성하는. 그래서 저런 현상을 발견한 학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기율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 얘기가 나오고 우리 교재에는 라부아지의 얘기도 써놓긴 했는데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데베라이너부터. 데베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성질이 주기성을 갖는 걸 발견했는데 키워드랑 관점만 알고 있으면 돼. 데베라이너가 주장한 건 새쌍 원소설. 관점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종의 원소 A, B, C 인마들의 원자량을 봤을 때 이걸 각각 스몰 a, b, c라고 한다면 b는 2분의 a 더하기 c의 관계가 있다는 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 필기 좀 마음에 안 든다. 어쨌든 근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데려다 놓고 원자량을 비교해 봤을 때 원자량의 량이 의미하는 게 뭐야? 상대적 질량이죠. 질량. 질량은 화학적 성질이야 물리적 성질이야? 물리적 성질이지.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 데려다 놓고 물리적 성질을 비교하니까 얼추 맞긴 맞는데 간혹 오류가 생길 수 있더라 라고 통합과학 때도 배웠으니까 넘어가. 두 번째 필기만 쭉 해두시고요. 뉴렌즈 혹은 뮬렌즈라고도 하고 인마가 이 분이 주장한 건 옥타브설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을 때 몇 번째마다?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는 걸 찾아냈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인 것처럼. 그래서 옥타브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근데 이 분도 마찬가지로 원자량이라고 하는 물리적 성질 가지고 화학적 성질의 경향성을 발견했으니까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 뭐 간혹 가다가 7번째마다 나올 때도 있고 9번째마다 나올 때도 있는데 얼추 8번째랑 비슷하니까 대부분 8번째에 나타나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예외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돼? 닥치고 밑줄치고 외워 이랬겠죠. 다음 세 번째 멘델레예프. 는 키워드 3개. 당시까지 발견된 63종의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을 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주기성을 갖고 나타내는 걸 봤고 이걸 처음으로 표로 정리했다. 최초의 주기율표. 자연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는 92종이니까 당시까지 밝혀진 거 가지고만 표로 만들었을 때 빈 공간이 생겼고 그 빈 공간에 새로운 원소가 존재할 것이라는 존재를 예측하였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원자량이라고 하는 물리적 성질 가지고 화학적 성질에 대한 표를 만들었으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표로 정리했다는 건 잘했다 정도죠. 당시에도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은 동족에 위치하도록 세팅을 해놨고요. 이제 내신틱하게 좀 알려주는 건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 13족의 붕소는 발견을 했어. 그 밑에 있는 알루미늄도 발견은 했어. 아, 괜찮습니다. 그 밑에 어떤 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기성상 어디 끼어 앉으면 안 될까? 현아 같이. 인마의 밀도는 몇 정도 되고 원자량은 몇 정도 되고 녹는 점 끓는 점은 몇 도씨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질은 알겠는데 당시까지 밝혀진 애들 중에 그런 애가 없었어. 그래서 빈 공간으로 놓을 수 없으니까 얘 이름을 간략하게 붙인 거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니? 알루미늄 밑에 있는 무언가. 그래서 얘를 에카 알루미늄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당시까지 발견되지 않은 애는 그 위에 누가 있는지를 보고 에카가 뭐 언더 이런 뜻이래요. 거기서 왔대요. 그래서 알루미늄 밑에 있는 무언가다 이렇게 써놨다는 것. 이거는 뭐 내신 선생님에 따라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고. 알루미늄 밑에 실제 어떤 원소가 있어? 아니 스칸듐은 3족이야. 붕소 알루미늄 밑 얘는 13족이니까. 아니고요. 근데 그 둘이 하나예요? 아니요. 티타늄은 22번. 걔는 4족이야. 3, 4, 5, 6, 7, 8, 9, 10, 11, 12하고 13번. 우리 신소재 반도체 파트 할 때 P형 반도체 만드는 경우에 13족을 도핑해야 되고 외우라고 한 게 붕, 알, 모르고 그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흐물텅거리는 주사기 주성분 갈륨이죠. 갈륨. 그리고 신소재 파트 할 때 얘기는 했었는데 붕알가인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수도 있다. 이제 1년 만에 떡밥 회수한 거예요. 그래서 에카 알루미늄은 뭐랑 똑같은 거야? 갈륨이었던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명명했었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네 번째 모즐리는 문장 자체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당시까지 학자들이 주장한 주기율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하니까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원자량이 아닌 양성자수, 즉 원자 번호와 관련이 있음을 알아내었다. 이런 문장은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다.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2-2단원에 주기적 성질을 하기 위해선 주기율표를 알아야 되는데, 주기율표는 주기율이라는 현상을 표로 정리한 거니까 주기율이라는 현상을 발견한 학자들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현대의 주기율표, 원자량이 아닌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하는 거죠. 주기율표 그림이 이렇게 항상 나오고, 주기율표 나오면 118마리 각각을 보는 게 아니고 요렇게 분류 쳐주지. 요렇게. 이 왼쪽 아래를 뭐라 그래? 금속. 요 둘은 중금속이. 중금속이 누구야? 누구? 붕소랑 규소요. 붕소랑 규소를 기준으로 왼쪽 아래에 있으면 금속, 나머지는 비금속으로 분류하죠. 이렇게 주기율표 그림이 딱 나오고, 그 다음은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 비교가 나오지. 근데 얘는 주체가 되는 애가 뭔지 보면 금속인 것과 준금속은 뭐야? 아니요. 금속에 준하는 애. 금속인 것과 금속에 준하는 애와 금속이 아닐 B자야. 아니네. 주체는 결국 뭐라는 거야? 금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금속은 금속성이 있어서 금속이고, 금속성이 뭔데?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죠. 오케이. 다음 비금속은 그냥 금속이 아닌 것들인데 대체로 반대되는 성질인 비금속성,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는 것들도 있죠. 근데 예외가 너무 많아. 이거는 비금속의 공통점을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긴 해요. 왜냐하면 나트륨이라고 하는 금속이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금속이건 금속이니까 전자를 잃으려고 해. 그럼 얘가 Na 플러스가 됐어. 얘가 Mg2 플러스가 됐어. 둘 다 양이온이 됐는데, 금속 양이온이 된다는 건 똑같지만 금속 양이온의 종류가 같니? 다르지. 근데 얘네가 버린 전자, 나트륨이 버린 전자건 마그네슘이 버린 전자건 이 전자의 종류는 어때? 이건 똑같은 거지. 그래서 모든 금속들은 공통적으로 자유전자를 내놓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전자에 의한 성질이 공통적으로 찍힐 수 있는 거야. 근데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됐어. 그럼 비금속마다 그 비금속 음이온의 종류가 다르니까 어떤 특정한 공통점이라고 얘기할 게 없어. 그죠? 그냥 마이너스 차지를 띈다 끝. 근데 또 수소는 플러스야. 이런 성질도 있기 때문에 탄소나 규소 같은 거는 음이온 안 되죠.
그래서 성질을 정리하는 게 금속은 전자를 버려서 대부분 음백색의 광택이 있다. 이런 얘기들. 또 연성과 전성이 크다. 또 열전도성과 전기전도성이 크다. 이런 성질이 있죠. 비금속은 이 성질을 어떻게 정리하냐? 광택이 없다. 연성전성 없다. 열전도성 전기전도성 없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 이해돼? 근데 비금속 중에서 자유전자를 갖는 애도 있어. 누구? 탄소! 왜 결합 형태 중에 어떤 거? 흑연이죠, 흑연. 흑연은 예외죠. 흑연은 비금속이지만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열전도성, 전기전도성 있죠. 왜 비금속인데 자유전자가 있어? 흑연의 결합 형태가 어떻게 돼?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는 게 흑연이고, 그렇죠? 각각의 판을 구성하는 탄소들이 무슨 모양으로? 육각 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쭉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판이. 이게 흑연이죠, 흑연. 어디까지 그려야 돼요? 으악! 어디까지? 멈춰! 어떤 탄소를 알파탄소를 잡든 다시 중심으로 보든 항상 결합이 세 방향이야. 어떤 탄소를 보든 항상 결합이 세 개야. 그래서 여기서 문장으로 정리했던 게 탄소는 14족 원소로서 원자과 전자 4개인데 그중 3개만 결합에 참여하고 남는 하나가 자유전자로 존재하더라. 자유전자를 내놓는 애죠. 그래서 얘는 열전도성, 전기전도성 있다. 맞아? 맞아. 그리고 금속은 상온에서의 상태가 대부분 무슨 상태? 상온, 물질의 상태가 고체 상태죠. 단, 누구는? 수은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죠. 필기 글씨가 좋은데요? 비금속은 대부분 고체 또는 기체로 존재합니다. 대부분. 단, 브로민은 액체로 존재해. Br2고요. 액체입니다. 왜 할로젠 원소는 상온에서 이원자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주기율표상에 아마 다 한 거 같은데 위치에 따라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고 각각의 성질 얘기가 어떤 교재건 이 순서를 따를 수밖에 없어. 주기율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 현대 주기율표, 금속 vs 비금속. 그 다음은 금속 중에서 일진 그룹. 뭐야? 알카리 금속이 있고요. 비금속 중에서 일진 그룹은 뭐죠? 할로젠 원소죠. 그래서 얘네들의 성질에 대해 또 쭉 나오고. 그치? 그 다음 원소들은 가만히 냅두면 안정해지기 위해 결합을 할 수 있어. 화학적으로 안정해진다는 건 뭐를 만족하는 거야? 옥텟 만족. 옥텟이 뭐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것. 우리 고등 화학 수준에서는 듀엣 규칙을 구분짓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결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항상 옥텟 얘기가 나오고 비활성 기체 얘기가 나오죠. 오케이? 이러고 이제 결합으로 넘어가는데 화학에서는 유효액전화로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실제 유효액전화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화학적 성질 배우고 나면 대단원 3단원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가 결합단원이에요. 모든 교재가 구성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알칼리 금속의 성질, 반응성이 개 크다. 할로젠 원소의 성질, 반응성이 개 크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알칼리 금속은 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이 제일 크다는 거고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이 크다는 건 비금속성이 제일 크다는 거야. 그러면 금속성은 주기율표상의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 제일 큰 거야? 칼륨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까지 하면 칼륨이 가장 크다. 까불지 말고. 비금속성은 반대로 가는 거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플로린이 가장 큰 거지. 몇 쪽은 제외해줘야 돼? 18쪽은 왜 제외해? 반응성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우주상에서 플로린이 가장 큰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외우는 금속 중에는 칼륨까지밖에 없지만 실제 그 밑에는 5주기, 6주기, 7주기에 루비듐, 세슘, 프랑슘도 있으니까 칼륨이 제일 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루는 애들 중에서는 얘가 제일 크죠. 오케이. 따라서 알칼리 금속 내에서의 반응성은 리튬, 나트륨, 칼륨 순서가 될 거고 비금속, 할로젠 원소 내에서 비금속성 순서는 FCl, Br, I 순서가 되겠지. 얘는 아래쪽. 뭐 또 할 수 있는 얘기? 할로젠 원소는 상온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해? 아니죠. 기체 아니야? 프로민은 아까 다 있어요. 이원자 분자 내가 얘기한 거.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해. F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있다는 거야? Cl2, Br2, I2. 각각의 할로젠족 원소들, 기체들은 기체 아니야. 상온 조건에서 F2랑 Cl2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Br2는 액체, I2는 고체니까 다 기체라고 하면 좀 곤란하죠. 독특한 색깔을 가지는데 F2는 연한 노란색, Cl2는 노란색, Br2는 적갈색이라고 하고 I2는 보라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반응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알칼리 금속은 공기 중에 산소나 물과 너무 잘 반응을 해. 그래서 어디에 넣어서 보관해? 석유나 액체 파라핀 속에 넣어서 보관한다. 이런 얘기 하죠. 그죠? 반응성. 대표적인 반응.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하면 잠깐만. 잘릴 것 같지? 카메라에 여기까지 나오거든? 다 여기까지? 잘리겠죠? 얘를 지울게.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무슨 기체? 수소 기체가 있어요. 그리고 액성은 뭔 성? 염기성이 됩니다. 뭐 화학 선행을 좀 한 사람들이나 통합과학 대단원 3단원에 사실 제대로 배웠으면 알 건데 순수한 물의 액성은 중성이야. 그럼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다 없는 거니? 아니죠. 있긴 있는데 왜 중성이야? 개수가 같아서 중성이죠. 뭐 엄밀히는 농도가 같아서. 그럼 물 속에 H 플러스도 있고 OH 마이너스도 있는데 이거 하나 하고 가자. 순수한 물에도 H랑 OH는 존재해. 근데 여기에 이제 금속을 딱 넣어. 금속은 전자를 뭐 하고 싶어? 버리고 싶어. 근데 지금 아직 못 버렸으니까 화가 나 있어.
버려. 근데 이 안에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생각해보면 이미 이온화가 돼 있는 상태거든. OH는 비금속이긴 하지만 OH 마이너스는 이미 지가 얻고 싶은 만큼 전자를 얻은 상태야. H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전자를 버리고 싶어서 잃고 있는 상태야. 얘네가 금속의 전자를 막 받아줄 이유는 없어. 근데 금속이 강제로 먹이는 거야. 맞짱을 떠보는 거지. 그럼 누구를 툭툭 건드려 볼 수 있을까? H 플러스야. OH는 못 건드려. 왜냐면 얘는 이미 다 들어간 채로 안정한 거야. 근데 H 플러스는 웃고 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 잃은 상태로 행복한 거니까 억지로 쑤셔 넣으면 들어갈 자리는 있긴 해. 그래서 얘랑 얘가 맞짱을 떠보는 거야. 누가 더 플러스로 있고 싶어 하는 정도가 큰가? 누가 더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정도가 큰가? 누가 더 금속성이 큰가죠. 금속과 비금속인 수소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 금속이 무조건 큰 거지. 그럼 금속이 이제 웃으면서 수소한테 전자를 먹여버리는 거지. 그럼 H 플러스랑 전자가 결합을 하면 H 원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불안정해. 그래서 하나가 더 그런 반응이 일어날 때 H2로 결합이 되면서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거. 됐어?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들어두세요. 저 주무시지 말고요. 그 다음 할로젠 원소도 이것과 상대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 나오는데 할로젠 원소를 물에 넣으면 액성 뭐가 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할로젠 원소가 아니 F2Cl2 이게 아니고 할로젠 화수소를 물에 녹이면 액성이 뭐가 돼?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쵸? HF, HCl, HBr, HI 얘네 얘기야. 하나만 더 할까? 두 개 더 할까? 두 개 더 합시다. 일반적인 금속은 산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발생해? 수소 기체 발생하겠지. 산성 수용액엔 H 플러스가 워낙 많은 거니까, 그죠? 그리고 탄산염은 염이 뭐야? 염이 뭐야? 염.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이온결합 물질. 탄산 이온과 어떤 금속 양이온이 붙어 있는. 대표적으로 탄산칼슘 같은 거. 이런 거는 산 처리하면 무슨 기체 발생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죠. 탄산칼슘이라고 할게. 탄산칼슘. 산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기체 발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기체 발생 실험 엮어서 낼 수 있지. 예를 들어 수소기체 진짜 지겹겠지만 한 번만 더 하자. 수소기체 발생 실험은 뭐죠? 확인 실험은? 불에 갖다 대면? 퍽! 소리가 나면? 무슨 성 기체? 가연성 기체. 산소 기체 확인 실험은 뭐야? 꺼져 다시. 무슨 성? 조연성 기체. 그 다음 이산화탄소 기체 확인 실험은 뭐죠?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뿌옇해져야지. 그리고 액성에 따라 염기성과 산성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산염기 지시약의 색변화 얘기할 수 있겠지. 지시약 몇 개 외우는 거야? 4개. 페놀프탈레인, 메틸오렌지, BTB, 리트머스 종이까지. 현아? 근데 너네가 이제 좀 이왕 공부를 할 거면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탄산칼슘을 산처리했을 때 발생하는 기체를 포집하여 수산화칼슘 수용액에 통과시키면 흰색의 앙금이 만들어진다. 맞아, 틀려. 탄산칼슘을 산처리시켰을 때 발생하는 기체를 포집하여 수산화칼슘 수용액에 통과시키면 앙금이 만들어진다. 맞아, 틀려. 이게 뭔 소리야? 맞는 얘기예요. 석회수가 뭐야? 수산화칼슘 수용액. CaOH2를 물에 녹여놓은 수용액이야. 수용액. AQ.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석회수에 통과시킨다 같은 말, 수산화칼슘 수용액에 통과시킨다 했을 때 뿌옇게 흐려지는 이유는 사실 이산화탄소랑 수산화칼슘 수용액 내에 있는 이온이 결합하면서 카코3라고 하는 흰색의 앙금이 만들어져서 우리 눈에 뿌옇게 보였던 거지. 그래서 뿌옇게 보인다를 앙금이 만들어진다, 앙금이 석출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같은 말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법이 있으니까. 현빈이 형, 잘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등등등. 화이팅입니다. 됐어? 얘들아, 이따 쉬는 시간에 내가 까먹으면 훈투규칙 다시 알려달라고 얘기 좀 해줘. 훈투규칙 다시 알려주세요. 지울게요. 주기율표 끝. 지난주에 잘못 얘기한 게 있어서. 유효액 전화부터 갑시다. 유효액 전화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 왜냐하면 반지름이라고 하는 화학적 성질이나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화학적 성질을 판단하는 척도가 유효액 전화야. 그래서 중요한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네가 외워야 되는 건 이것밖에 없어. 유효핵전화라고 하는 물리량은 주기율표상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아래로 갈수록 증가, 다음 주기로 갈 때 감소, 끝. 사실 이거만 외우면 돼. 근데 이걸 증명할 거야. 숫자를 써가면서. 왜 증가하는지 왜 감소하는지 정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들어놔야 되니까. 이걸 증명해주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서. 유효핵전화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수소의 경우에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이야. 핵 전하는 플러스 1. 근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있지. 이 전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가 느끼기에는 이게 몇으로 느껴지냐? 플러스 1. 근데 헬륨으로 가면 실제 핵 전하는 몇이죠? 플러스 2겠죠.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양성자가 2개 있어서. 근데 얘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지. 그 중에 하나. 최외곽 전자에 있는, 사실 최외곽 껍질에 있는 전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가 느끼기엔 이거 몇으로 느껴지냐? 그럼 대답할 수 있는 케이스는 플러스도 2고 전자도 2개니까 쪼개 먹어서 플러스 1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얘가 보든 얘가 보든 2는 2니까 2라고 느끼거나. 근데 플러스 1은 과학적으로 아예 말이 안 됩니다. 태양계 행성이 8개가 있거든? 그러면 8개가 태양을 쪼개서 쳐다보니? 그런 건 아니죠. 태양은 태양일 뿐. 그래서 플러스 1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플러스 2라고 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는 플러스 1.65라고 하더라. 그래서 실제 핵전하는 플러스 2지만
최외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 이걸 유효 핵전하라고 하고요. 유핵전하는 1.65더라. 차이가 좀 있네. 그럼 이건 뭘로 설명하면 될까? 옆에 있는 이 전자가 조금 이렇게 가려막지 않았을까? 몇 정도? 0.35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그럼 리튬은 원자핵의 실제 핵전하는 몇이야? 3. 왜? 원자 번호 3번이니까 얘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막는 애가 2마리니까 하나당 0.35를 막았으면 둘이니까 0.7을 막으면서 2.3인가? 라고 예상을 했겠지. 근데 실제로는 1.3이더라 인 거야. 그래서 실제 핵전하와 유효 핵전하가 되게 뜬금없이 달라지는 것처럼 나와서 얘네들을 이제 찾아본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유효 핵전하를 이제 방해하는 전자들을 막는 효과가 다른데 그건 요걸로 설명을 하면 돼요. 무대에 가수가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러고 있었어. 뭐야 이게 그림? 마이크예요. 내가 혼자 이걸 쳐다보면 다 보여. 수소야. 실제 핵전하와 유효 핵전하가 그냥 같은 거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전자가 2개 이상 있는 순간 옆에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해? 야 오빠! 이러면서 손을 존나 흔들어. 그럼 내 시야를 이렇게 좀 막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내 눈을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리진 않겠죠? 그냥 그러니까 아이 개새끼들 이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애들이 막아. 만약 내 앞에 이렇게 막는 애가 있으면 옆에서 막는 것보다 더 빡쳐. 이게 이제 가리움 상수가 달라지는 이유야. 그래서 옆에 있는 애들이 막는 효과는 0.85 정도, 다시 0.35로 계산을 할 거고요. 이 원자과 전자의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막는 효과는 각각을 0.85로 계산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저 0.85, 0.35 숫자 자체에는 집착을 할 필요가 없어. 막 너무 뜬금없는 숫자도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정확한 숫자도 아니야. 사실 가리움 상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n-1 껍질에 있는 전자인지 n-2 껍질에 있는 전자인지 s오비탈의 전자가 막는지 p오비탈의 전자가 막는지에 따라 다 달라져.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서 찾는 경우는 아예 없으니까 전체적인 경향성, 증가할지 감소할지만 보면 돼.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 Z 이펙트는 실제 원자 핵의 전하량이 몇인지 Z 리얼 빼기 가려막기 효과에 의한 가리움 상수 S가 몇인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가리움 상수. 누가 사람 이름이냐 그러던데. 가리다 할 때 그 가리움 상수예요. 실제 핵전하는 뭐와 완전히 똑같을까? 양성다수. 그러니까 원자 번호랑 완전히 똑같겠죠. 봐. 5분이면 이제 쉬어요. 그리고 1시간이면 우리 일주일 동안 볼 일 없어. 숨만 집중하세요. 주기율표상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뭐 리튬, 베릴륨, 중소, 탄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커질지 작아질지가 궁금한 거야. 그럼 Z 이펙트를 계산할 때는 Z 리얼 빼기 가리움 상수 S야. 리튬은 Z 리얼이 몇이야? 3이죠. 플러스 4. 베릴륨은 4.
오른쪽으로 한 칸 갈수록 Z 리얼은 몇씩 뭐해? 1씩 증가죠. 나는 변화량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가려막기 효과에 의한 가림 상수 S를 계산할 때 리튬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얘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얘가 느끼기에 이 두 마리는 몇씩 두 마리야? 0.85씩 두 마리가 있겠죠. 계산 안 할 거야. 변화량만 볼 거야. 베릴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에 두 번째 껍질에 2개인데 하나하나라고 쓸게. 왜? 얘한테 물어볼 거니까. 그럼 얘가 막는 건 안쪽에 있는 2개, 0.85짜리 2개. 그리고 같은 껍질에 하나가 추가됐네. 0.35짜리가 하나 추가된 거지. 붕소까지만 해보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와 몇 개? 2개와 하나. 왜? 얘한테 물어볼 거니까. 얘가 느끼는 건 0.85짜리가 2개, 같은 껍질에 0.35짜리가 2개야. 결국에 동주기 원소 내에서는 같은 껍질의 전자가 하나씩 추가되니까 가리움 상수는 몇씩 뭐 하게 되는 거야? 0.35씩 증가하겠죠. 따라서 Z리얼도 커지고 가리움 상수도 커지지만 Z리얼의 증가량이 더 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은 어떻게 되는 거야? 0.65씩인데 숫자는 됐고 결국 증가한다. 잘 안 보이니? 그 다음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될지.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아래로 한 칸 갈 때마다 원자번호 몇 커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선 예? 8 커지죠. 근데 뭐에서 뭐 갈 때 빼고? 수소에서 리튬 갈 때 빼고. 그러니까 수소 제끼고 얘기할게. 위상이 좀 다르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 아래쪽으로 갈수록 나는 유효핵 전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 그럼 뭐랑? Z리얼이랑 뭐? 가리움 상수 S의 변화량을 보면 되죠. Z리얼은 원자 번호와 같으니까 리튬은 몇이고? 나트륨은? 19죠. 따라서 아래로 한 칸 갈 때마다 Z리얼은 몇씩 뭐해? 8씩 증가. 좋습니다. 가리움 상수를 이제 변화량만 보긴 할 건데 리튬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있어. 얘한테 물어볼 거지. 나트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 있고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칼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도 8개, 네 번째 껍질에 하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리튬과 나트륨의 관점에서 첫 번째 껍질의 2개는 공통 요인이야.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럼 리튬에서 나트륨 갈 때 가리움 상수는 몇씩 막는? 0.85씩 막는 8마리가 추가가 된 거지. 그죠? 그리고 나트륨에서 칼륨으로 아래로 한 칸 가면 첫 번째랑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수는 똑같아. 변화를 안 줘.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0.85씩 막는 애가 8개 추가되지. 결국에 우리가 주기율표의 위치를 알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아래로 한 칸 갈 때마다 0.85씩 막는 애가 8개 늘어나니까 이렇게 치는 거야. 나는 숫자 계산 필요 없고 전체 값이 어떻게 될지인데 8은 1씩 8번으로 쪼개보면 1씩 8번 커진 거에서 0.85씩 8번 커지면 커진 걸 빼면 0.15씩 8번. 근데 숫자는 됐고 결국 증가한다. 끝. 그래서 유효액 전화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와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똑같다는 거야. Z리얼의 증가량이 가리움 상수 S의 증가량보다 크니까. 뭐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나요? 맞아? 오케이. 근데 이제 다음 주기로 갈 때까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다음 주기로 간다는 건 헬륨에서 리튬 갈 때, 네온에서 나트륨, 어디에서 어디 또? 아르곤에서 칼륨 갈 때 얘기죠. 다 할 수가 없으니 하나만 하고 일반화를 시킵시다. 네온에서 나트륨 갈 때. 이거는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다음 주기로 간다는 건 왼쪽으로 가면서 아래로 가는 거의 동시사건이야.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면 왼쪽으로 갈수록 어때? 감소. 근데 아래로 갈 때 어떻게 됐어? 증가. 결국 다음 주기로 갈 때는 감소 요인도 있고 증가 요인도 있으니까 따져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의 Z 이펙트를 비교하기 위해 Z 리얼과 가리움 상수 S를 봐야 되는데, 네온은 Z 리얼 몇이고? 플러스 10. 왜? 10번이. 원자번호 10번이니까. 선생님 저는 10번인 걸 몰랐는데요? 알아야 돼요. 주기율표 외워야 돼. 알았어? 원자번호 15번 누구야? 인. 왜? 몰라. 15번이야 걔가. 왜? 나트륨은 플러스 11. 좋습니다. 이 둘의 가리움 상수를 봐야 되는데, 네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랑 몇 개라고 쓸까? 7개랑. 왜? 얘한테 물어볼 거니까. 나트륨은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에 7개랑 하나에 세 번째에 하나라고 할게. 얘한테 물어볼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2개는 똑같아. 0.85씩 2마리. 근데 네온의 원자가 전자 입장에서 이 7마리가 몇씩 7마리인데? 0.35씩 7마리인데. 나트륨으로 가면 얘의 입장에서 요 7마리는 몇씩 7마리야? 0.85씩 7마리죠. 심지어 몇 자리가? 1자리. 아가 아니고 0.85짜리가 하나 추가되는 거죠. 결국에 다음 주기로 갈 때 Z리얼은 몇 커지는데? 1 커지는데. 가리움 상수는 0.35씩 막던 애가 0.85씩 막으니까 0.5씩 7번 더하기 0.85짜리가 하나인데 숫자 됐고 존내 커지니까. 그죠? 1 커진 거에서 존나 커진 걸 빼면 전체 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죠. 따라서 다음 주기로 갈 땐 감소한다는 결과만 외우면 된다 했던 거죠. 증명은 한번 해줬던 겁니다. 쉬었다 할게요. 각설하고 유효핵전화 끝. 유효핵전화가 뭐야?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론을 얘기하면 유핵전화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아래로 갈수록 증가. 다음 주기로 갈 때 감소. 그 다음 이제 반지름 파트. 네. 사이즈가 뭐가 더 크냐? 이것도 원오브 화학적 성질이라는 거야. 2층짜리 건물이랑 4층짜리 건물 중에 뭐가 더 커? 4층. 그냥 딱 보면 큰 애가 크다. 그래서 반지름을 비교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껍질 수를 비교하시오. 근데 만약 껍질 수가 같다면 뭐를 비교할까? 유효 핵전화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놓은 거야. 오케이?
근데 반지름 챕터는 소단원 3개로 나눠.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등전자 이온 반지름. 이 내용만 알면 반지름 관련된 모든 문제나 보기가 다 해결이 돼. 근데 하나라도 모르면 문제 풀 때 막히거든. 그래서 개념할 때 다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개념에 정리해놓고 문제 풀 때는 니네 필기한 거 찾아봐봐. 이때 이거 써먹으면 되겠지 라고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일단 필기 열심히 해두시면 돼요. 원자 반지름은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 사이즈가 증가. 왜? 그쵸? 반지름을 얘기할 땐 껍질수 먼저 비교하라 했으니까 껍질수가 증가해서 그렇다.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껍질 하나, 둘, 셋, 4개. 늘어나니까 사이즈가.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은 껍질수가 어때? 같아. 그러면 뭐 비교하는 거야? U액전화 Z-이펙트 비교.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과값 Z-이펙트 어떻게 됐어? 증가한다고 했죠. 그 말은 원자 핵이 원자과 전자를 강하게 당긴다는 거야. 그럼 사이즈는 커지는 요인이야? 작아지는 요인이야? 작아지는. 그래서 유액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동주기 내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기는 작아진다. 감소한다. 얘는 다음 주기로 갈 때 굳이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안 써도 돼요. 이건 다음 주기로 간다는 건 왼쪽으로 가는 것과 아래로 가는 거의 동시사건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면 왼쪽으로 갈 땐 증가. 아래로 갈 때 뭐 하니까? 증가하니까. 증가 요인밖에 없어. 그럼 다음 주기로 갈 땐 뭐 해? 10 증가. 존내 커져요. 그래서 이건 굳이 안 써도 알 수 있는 거니까 안 쓰죠. 근데 이 사이에 빈자리가 있어서 예외를 쓸 거야. 미안해. 미안하진 않아. 내 잘못은 아니니까. 근데 예외가 또 좀 있어요. 그래서 예외.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2층짜리 건물이랑 4층짜리 건물 중에 뭐가 더 커? 웬만하면 4층이 크겠죠? 근데 이게 조금 곤란할 수 있거든. 층고가 엄청 높은 2층짜리 건물 그리고 층고가 낮은 4층짜리 건물 이러면 역전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껍질수가 크면 사이즈가 무조건 큰가? 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줘야 돼. 그 예시로 2주기랑 3주기를 비교해 볼게. 저 논리에 따르면 2주기랑 3주기 중에 무조건 뭐가 더 커야 돼? 3주기. 근데 이게 맞는지 실험을 하나 해보면 돼. 2학년이랑 3학년이 맞짱 뜨면 3학년이 무조건 이기나? 이걸 실험을 해보고 싶어. 그럼 2학년 중에 제일 어떤 애랑? 센 애랑. 같은 말 2주기 중에 제일 큰 애랑 3학년 중에 제일 약한 애 3주기 중에 가장 작은 애를 비교해보면 되는 거죠. 이때 3학년 중에 제일 약한 애가 2학년 1장을 꺾으면 모든 3학년은 2학년을 이긴다 할 수 있죠. 2주기 중에 제일 큰 건 누굴까? 그쵸?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리튬. 낚여줘. 3주기 중에 가장 작은 애는 누굴까? 3주기 중에 가장 작은 것 낚여주세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르곤이죠. 이거는 좀. 근데 아르곤은 3주기의 가장 오른쪽에 있긴 하지만 3주기의 가장 작은 대표로 얘기할 수가 없어. 그 이유, 얘는 원자 반지름이 정의되지 않아서 그래요. 원자 반지름의 정의가 뭔데? 오케이. 동종원소관. 동종원소관.
오케이. 단일이 중요합니다. 단일 결합했을 때 그 길이의 절반으로 정의한다는 거죠. 원자 반지름은 원자의 반지름 그게 아니고 결합을 해. 그리고 결합 길이의 절반을 쳐. 그게 반지름이라는 거야. 그럼 이 관점에서 아르곤과 같은 18쪽 원소들은 정의될 수가 없어. 그 이유는 뭘까? 결합을 애초에 하질 않으니까 그런 거죠. 왜 결합을 안 해? 이미 안 정해서. 결성체. 따라서 3주기의 제일 작은 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르곤이 아니고 그 한 칸 왼쪽에 있는 누구야? 염소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때 CL이 커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리튬이 훨씬 커요. 아이고. 그래서 이 내용 알고 있으면 되고 이런 예외가 찍힐 수 있다. 그러면 예외까지 고려를 한다면 단 1, 2족의 금속 원소는 너무 커. 그래서 다음 주기 비금속 원소보다도 큽니다. 흘려 들으세요. 이것 또한 증명을 하려면 1, 2족 중에 그나마 작은 2족이 다음 주기 비금속 중에 그나마 큰 14족보다 커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베릴륨이랑 규소 보면 오히려 규소가 한 4피코미터 정도 커. 근데 그런 건 절대 안 물어봐. 그래서 예외로 문제를 낸다면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는 이 둘밖에 문제에 안 나와. 그래서 너무 예외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 그냥 이게 있다 정도만 인지하면 돼요. 사이즈 비교하면 첫 번째 뭐부터 비교? 껍질수. 같다면 뭐 비교? 유액전환. 그 안에서 끝나. 오케이? 근데 두 번째 소단원 이온 반지름을 내가 분류해 놓은 이유는 이거는 그냥 내가 정한 분류 기준이고 뭐를 한 거냐면 안정한 상태의 원자, 예를 들어 나트륨. 근데 얘가 안정한 이온이 됐을 때 Na 뭐가 돼? 플러스. 이 둘을 비교하는 거. 이걸 나는 이온 반지름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야. 플로린 같은 비금속은 원자에서 이온이 되면 뭐가 돼? F?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원자 상태일 때랑 이온 상태일 때를 비교하는 걸 이온 반지름 챕터로 둔 거고요. 사이즈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뭐부터 비교? 껍질수. 나트륨 껍질 몇 개고? 위험하다. Na 플러스는 누구의 전자 배치랑 같으니까? 네온. 껍질 몇 개야? 2개. 껍질 수가 크면 사이즈가 크다. 끝. 플로린과 플로린화 이온을 비교했을 때 사이즈를 물어봐서 첫 번째 뭐 비교? 껍질수. 플로린 몇 개고? 3개요. 2개고. F-도 누구의 전자 배치? 네온의 배치니까 껍질 2개죠. 껍질 수가 같다면 두 번째 뭐 비교해? 유효액전화 비교하는 거죠. Z 이펙트. 유액전화는 Z리얼 빼기 가리움 상수 S. 근데 Z리얼은 그 자체로 뭐랑 똑같으니까? 원자 번호랑 같으니까 얘네 둘은 Z리얼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1. 근데 전자가 더 많아졌으니까 가리움 상수는 어떻게 될까? 증가하게. 그럼 결국 음이온이 될 때는 양성자 수는 안 변하고 전자만 늘어나니까 Z 이펙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감가.
감소하는 거죠. 일정한 값에서 증가한 값을 빼는 거니까. 감소. Z 이펙트가 감소한다는 건 원자 핵이 원자과 전자를 살살 땡긴다는 거야. 그럼 사이즈는 커지는 요인이야? 커지는 요인이야? 커지는 요인이야. 결국 구조적으로 금속이냐 비금속이냐에 따라서 만약 금속원소라면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어. 왜? 금속은 원자가 이온이 될 때 뭐가 뭐 하니까? 껍질 수가 감소하니까. 모든 금속은 안정한 상태의 금속 양이온이 될 때 전주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르죠. 따라서 껍질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 원반이 2반보다 큰 거고, 구조적으로 모든 비금속 원소는 원반보다 2반이 어때? 커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 이유는 비금속은 원자가 이온이 될 때 전자수가 증가하니까 라고 하면 안 돼요. 사이즈를 결정하는 요인은 껍질수랑 뭐밖에 없어? 유액전하밖에 없어. 껍질수는 똑같은데 전자가 많아져서 가리움 상수가 커져서 Z 이펙트가 어떻게 되니까요? 감소하니까. 와, 많다. 됐어? 오케이. 왼쪽 파트 지울게요. 다음 세 번째, 등전자 이온 반지름. 나는 똑같은 수업, 똑같은 필기 몇 번 한다고? 5번 한다고. 열심히 쓰세요. 후회하지 말고. 나도 쓰니까. 아까 아침에도 이거 하고 왔어. 손목 지금 아작날 것 같아. 그래서 원래 주기적 성찰할 때는 이거 끼고 와. 내일. 내일도 쓰시는 거예요? 예. 물론이죠. 내일은 2시에 있습니다. 내일 맞죠. 이런 거야. 얘네들의 크기 관계는 어떻게 되냐? 반지름 관계는. 이온들끼리 비교하는 걸 나는 등전자 이온 반지름으로 분류를 해놨어. 그죠? 이게 이온들끼리 비교하는 거니까 이게 이온 반지름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내 맘이야. 내가 정한 거야. 이온 반지름은 원자랑 이온. 등전자 이온 반지름은 이온들끼리 비교. 근데 첫 번째 기본기 사이즈를 비교할 때는 뭐부터 비교? 껍질. 근데 얘네 다 똑같이 누구의 전자 배치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니까. 몇으로 일정한 거죠? 2로 일정하죠. 껍질 수가 같다면 뭐 비교해? 두 번째? 유액전화. 유액전화는 제트리얼 빼기 가리움 상수 S. 얘네는 모두 다 네온의 전자 배치니까 전자의 개수가 같으니까 뭐가 일정할까? 가리움 상수가 일정한 거죠. 전자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0.85짜리가 2개, 0.35짜리가 7개 있겠지. 네, 모두 다 네온의 전자 배치니까 플러스가 몇일진 다 다르겠지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다들 8개가 있는 얘네잖아. 그러면 어떤 애들이 됐건 전자의 개수가 같으니까 가려막기 효과도 똑같을 거라는 거. 가려막은 같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이라고 해볼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제트리얼이 어떻게 돼? 일식 증가? 일식 증가죠. 물론 근데 플로린에서 나트륨 갈 때 2 커지고 숫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증가라고만 쓰면 결국 제트 이펙트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소 쪽에서 알루미늄 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니까 원자 핵이 원자과 전자를 강하게 당기니까 사이즈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지는 요인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키워드로 정리해 보면 제트리얼은 그 자체로 뭐랑 똑같아? 원자 번호. 결국 등전자 상태의 이온들이라면 껍질 수는 같을 수밖에 없고 등전자니까 원자 번호가 클수록 가리움 상수는 다 똑같아서 제트리얼이 크니까 유효핵 전하가 크니까 사이즈가 작다는 거야. 마지막 것만 연결 지으면 되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 어떻다? 작다. 끝. 예시 4개를 쓸 겁니다. 칼슘 이가 양이온과 황 이가 음이온을 비교했어. 이들의 사이즈 뭐가 더 커? 라고 하면 이온들끼리 비교하는 거니까 등전자 이온 반지름에서 물어본 거고 이 둘은 누구의 전자 배치로 같아? 아르곤의 전자 배치로 같아. 그러면 원자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으니까 원자 번호 칼슘은 몇 번이고? 20번이고 황은 몇 번이니까? 16번이니까 칼슘이 작다가 되는 거죠. 주기적 성질의 개념은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주기율표는 완벽하게 외워져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마탱이 가는 거야. 그래서 본인 현재 상태에 따라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 좀 계획을 세우세요. 됐어? 됐어. 그러면 임의의 원소 A1가 양이온과 B2가 양이온은 등전자 상태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이둘의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등전자 배치에선 원자 번호로 사이즈 판단이 가능한데 임의의 원소 기호니까 원자 번호를 몰라. 그러면 이 전하에 맞는 등전자를 대입을 해봐도 되고 그럴 필요 없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플러스 전하량이 커질수록 사이즈는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2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또 플러스가 클수록 사이즈는 작다. 결국 얘는 플러스가 큰 애가 사이즈가 작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A2가 음이온과 B3가 음이온을 비교해 볼게. 얘네가 등전자야. 그러면 플러스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다는 건 마이너스가 클수록 사이즈가 어떻다는 걸? 크다는 걸 내포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들끼리 비교했을 땐 마이너스가 큰 애가 사이즈가 크다라고 해주면 돼. 근데 굳이 문장 3개로 외울 필요는 없지. 얘만 바뀌는 거니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면 커진다. 오케이? 오케이. 예시 4개 쓴다고 했지. 어떤 애 이가 양이온이 어떤 애 일가 음이온과 사이즈를 비교했을 때 이가 양이온이 사이즈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플러스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아야 되니까 작을 줄 알았는데 얘가 더 크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등전자가 아니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등전자 배치라면 플러스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다야. 플러스가 큰데도 사이즈가 크다면 뭐가 아니라는 거야? 등전자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요거면 이제 모든 예시 탑을. 어떤 애들이 이럴 수 있어? 누구일까 양이온과? 칼슘일까 양이온과 누구일까 음이온을 비교하면? 플로린일까 음이온을 비교하면 애초에 칼슘일까 양이온은 누구에 배치고? 아르곤. F-는? 네온. 그럼 사이즈를 비교할 때 첫 번째 뭐 따져? 껍질수. 아르곤은 3개, 네온 2개니까 얘가 그냥 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주기적 성질에서 주기율표하고 유효액전화, 반지름. 반지름 내에서도 원반, 2반, 등반 끝난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지우겠습니다. 왼쪽 파트. 진도 빨리 나간다고 미워하지 마. 알았지? 주기적 성질은 다 엮여 있어서 하나라도 모르면 문제 자체를 못 풀어.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 그냥. 그래서 한 큐에 끝내고 빨리 이제 문제풀이 넘어가려고. 이거나 해가지고. 이온화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의 이온화는 이온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이온화 에너지의 이온화는 이온화랑 관련이 없습니다. 네? 이온화될 때 필요한 에너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정의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 외우지 마. 뭘 외워?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원자 또는 이온 1몰에서, 그러니까 누가 됐건 기체 상태인의 1몰에서 전자 1몰을 뭐 하는데? 제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최소한의 에너지. 에너지. 이온화에는 전자를 뭐 하는 이온화도 있고 얻는 또 잃는. 그러니까 뭐 산소 같은 건 이온화가 되면 어떻게 돼? O? 2-가 되지. 이거 아니야 이건. 이건 이온화지만 산소라고 하는 원자를 기체 상태로 만들었을 때 전자를 뭐 하는 데 필요한? 제거하는 데니까, 떼어내는 데니까 산소가 뭐가 될까? 양이온이 되겠지. 어떤 애들이건 무조건 양이온으로 만들기 위해,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예요. 이온화 에너지가 뭐라고? 제거할 때 필요한 에너지. 제거할 때 필요한 에너지. 제거할 때 필요한 에너지. 직관적으로 증가 감소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것, 전자를 제거하기, 자식을 납치하기가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거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 제거하기 쉬워지는 효과면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온화 에너지의 기본 경향성은 어렵지 않아요. 주기율표의 위치에 따라 아래로 갈수록 껍질 수가 뭐 하니까?
증가하니까 좀만 힘내. 증가하니까 원자 핵으로부터 내가 제거해야 되는 전자가 멀리 있다는 거야. 엄마랑 멀리 있는 자식은 납치하기가 어때? 쉬운 거죠. 제거가 쉬우면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한다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다음 주기율표상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껍질 수는 똑같으니까 뭘로 판단해야 될까? Z 이펙트 유효액전화. 오른쪽으로 갈 때 유효액전화 어떻게 됐어? 증가한다는 건 맨 처음에 했었죠. 계속 외워야 돼. 반지름의 입장에선 유효핵전화가 증가한다는 건 원자핵이 원자과 전자 강하게 땡기는 거니까 감소였어. 근데 이온화 에너지 관점에선 유효핵전화가 증가한다는 건 원자핵이 원자과 전자를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거야. 그럼 제거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우니까 증가한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온화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기로 갈 때는 쓸 필요가 없는 게 오른쪽에 증가면 왼쪽엔 감소고 아래로 갈 때 뭐 하니까? 감소니까 다음 주기로 갈 땐 10감소. 좋습니다. 그래서 쓸 필요가 없더라. 빈자리가 있으니까 예외를 써줘야 되겠지요. 힘들어요? 힘내세요. 주기적 성질 이것보다 잘 가르치는 수업 듣기는 뭐 쉽지 않아서 웬만하면 제 수업에서 끝내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데 2족에서 13족 갈 때 15족에서 16족 갈 때 2, 3, 5, 6 예외가 있다는 건 뭐 한다는 거야? 감소한다는 거지. 원래 오른쪽으로 가면 커져야 되는데 작아진다는 거야.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적인 경향을 설명하는 건 오비탈에서의 전자 배치로 설명한다 까지가 공부고, 우와 저 생각을 어떻게 떠올리지가 아니라는 거. 이 예외를 설명할 땐 뭐로? 오비탈로 설명해야 돼. 헉, 조개 따른 오비탈의 에너지 그래프 그려볼게. 일단 2족에서 13족 갈 때인데 2주기 2족인 누구? 베릴륨은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1s2, yes2. 3주기 2족인 누구? 마그네슘은 1s2, es2, ep6에 3s2. 아이 귀찮다. 4주기 2족인 누구는? 칼슘을 쉽게 한번 써보자. 아르곤까지는 채우고 4s2. 어쨌든 2족에서 전자를 제거한다는 건 2주기 2족은 원자과 전자가 2s에 2개, 3주기 2족은 3s에 2개, 4주기 2족은 4s에 2개 있어. 그럼 몇 주기가 됐건 2족 원소라면 원자과 전자가 어디에 배치돼야 될까? ns 오비탈에 2개 있겠죠. 왜 가장 바깥 껍질에서 제거하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 원자 핵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불안정한 애라는 거니까 자식 새끼들 납치할 때 차분하게 있는 거 빨빨빨빨거리고 막 돌아다녀. 그런 애들 훅 가죠. 그리고 13족이랑 비교해야 되니까 n주기 13족은 원자과 전자가 어디에 있을까? ns에 2개, np에 하나 이렇게 있으면 되죠.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어머 오비탈 기억이 안 나요. 오비탈부터 또 공부해야 돼. 일단 주기적 성질 마무리 짓고. 아셨죠? 2족 13족. 2족에서 전자를 제거한다는 건 n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중에 하나를 제거하는, 얘를 제거한다고 해볼게.
근데 13족에서 제거를 할 때는 ns 오비탈에 두 개가 있지만 이거보다 에너지가 더 높은 np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있죠. 얘가 먼저 제거가 될 거야. 더 불안정하니까. ns보다 np가 왜 에너지가 더 커? 다전자 원자의 경우 오비탈의 에너지는 주양자수랑 부양자수의 합으로 판단하니까. 주양자수는 같지만 부양자수가 s오비탈은 몇이야? p오비탈은? 이때 전자를 제거한다는 건 몇 번째 껍질로 보내는 걸 의미할까? 무한대 껍질이죠.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얘기했었고, 무한대 껍질의 에너지는 몇일까? 0입니다. 아니죠. 안정한 것도 아니고 불안정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상. 그냥 원자핵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제거된 상태, 자유전자의 의미를 가진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앞에 내용을 놓쳤으면 사실 이제 한숨이 나올 건데 1주차부터 수업 영상 다 보내줄 거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또 보세요. 그러면 이제 퍼즐이 맞춰질 거야. 그래서 일단 하는 것까지는 잘 마무리 지어놔. 그러면 2족에서 전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요 차이만큼 제공을 해야 돼. 흡수. 그리고 p오비탈을 제거할 때는 요 차이만큼만 흡수하면 되는 거죠. 맞아? 맞죠. 출발지는 다른데 도착지는 똑같으니까 전체 에너지 변화량은 출발지가 결정할 거고 얘가 더 조금만 있어도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13족이 더 작다. 더 제거하기가 쉽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 한 문장으로 툭 넣을게. 2에서 13 갈 때 감소하는 이유는 s오비탈과 p오비탈 간의 에너지 차이 때문에 그렇다. 끝. 알겠지? 15, 16도 오비탈로 설명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좀 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전자가 껍질 사이를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 그러죠? 전자 전이시엔 각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정확하게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돼. 에너지가 1인 껍질에서 에너지가 10인 껍질이 일로 보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8.9만큼만 줬어. 두 번째로 갈 수 있을까?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럼 내가 8.9의 에너지를 얘한테 쐈다? 그 빛은 어떻게 돼? 그냥 통과하고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9.1의 에너지를 줬어. 그냥 통과하는 거야. 막 10.1이 됐다. 이것도 아니야. 정확하게 9를 딱 줬어. 그것만 딱인 거죠. 오케이? 근데 얘는 왜 최소한의 에너지일까? 제거를 할 때는 무한대 껍질의 에너지를 내가 100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1에서 100이 되기 위해선 최소한 몇은 줘야 돼? 99. 근데 100을 주면 돼. 101을 줘도 돼. 제거를 할 때는 이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주면 무조건 제거가 돼. 그래서 최소한의라고 써놓은 거야. 됐죠? 15, 16 예외도 오비탈로 설명해야 되고 앞에서 했으니까 n주기 15족이라면 제발 맞춰줘. 원자과 전자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을까? ns에 2개, np에 10이 5개일 거 아니야. 3개죠. 그리고 n주기 16족이라면 원자과 전자가 ns2에 np 4겠죠. 네, 괜찮습니다. 족에 따른 오베탈의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15족과 16족에서 전자를 제거할 때 ns 오비탈에 2개 있지만 더 큰 np 오비탈에도 전자가 있으니까 몇 개?
이 중에 하나를 제거해야 되지. 16쪽에서 전자를 제거할 때도 NS의 전자 2개에 NP의 전자가 4개 있어. 근데 이 중 하나는 짝지어져 있을 거고 얘를 제거해야 돼. 전자를 제거한다는 건 몇 번째 껍질로 보내는 거고? 무한대 껍질. 무한대 껍질의 에너지는 몇이니까? 0이니까. 15에서 16 갈 때는 둘 다 p오비탈에서 제거하는 거거든. 그럼 이 에너지 격차 자체가 달라지니? 아니야. 이건 똑같아. 근데 16쪽에서 전자를 제거할 때는 짝지어진 전자를 제거하는데 그 이유가 이 옆에 있는 파란색의 전자도 정기적으로 무슨 차지야? 마이너스 차지고 노란색도 마이너스 차지니까 정전기적 청력, 반발력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오른쪽 16쪽의 노란색의 전자를 제거할 때 에너지를 들고 갔어, 납치하러. 근데 원수랑 살고 있는 자식이야. 둘 다 마이너스니까 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얘를 납치할 때 옆에 있는 전자가 툭 발로 차주는 거야. 그럼 제거하기가 쉬워? 어려워? 쉬운 거죠. 제거하기 쉬우면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는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핑크색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15에서 16 갈 때 이 내용도 이렇게 묶어서 문장으로 정리해 놓으면 15에서 16 갈 때 작아지는 이유는 p오비탈 내에 전자 간 반발력 때문에 그렇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사람마다 정리하는 문장이나 이런 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차피 내가 화학 제일 잘하니까 그냥 제 방식대로 하고 기말고사 잘 보고 수능 볼 때쯤에도 내가 한 대로 외우고 있으면 뭐 부족함은 없을 거야. 그래서 그냥 뭐 너네가 이제 선생님이 된다거나 과외를 한다거나 그때 가서 더 뭐 쌈박한 정리법이랄까 그때 가서 만드시고요. 이온화 에너지의 기본 경향성과 예외 끝입니다. 디테일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자 반지름은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되고? 증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이온화 에너지는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각각의 예외는 있는 거고. 유효액 전환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로 갈수록 증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다음 주기로 갈 때 감소. 그래서 아마도 문제 풀면서 저 그림을 되게 많이 그리게 될 건데 익숙해지면 안 그려도 되니까 그 전까지 열심히 그려보고 원자 반지름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이유는 뭐야? Z 이펙트가 증가하니까 엄마가 강하게 당기니까 작은 거죠. 그럼 봐. 아래로 갈수록 유효액 전화 어떻게 됐어? Z 이펙트 증가했지. 그럼 사이즈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돼. 근데 증가했네. 그럼 막 증가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야? 아니죠. 여기서 증가는 뭐로 설명했었어? 껍질수가 증가해서 그런 거지. 근데 사실은 유효핵 전화가 증가하니까 작아져야 되는 요인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껍질수 증가에 의한 반질은 무슨 요인? 증가 요인이 유효핵 전화가 어떻게 되는 거에? 증가에 따른 의한 반질은 무슨 요인? 감소 요인. 감소량보다 둘 중에 뭐가 더 컸던 거야? 얘가 더 컸던 거죠. 그럼 이온화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뭐였어? Z 이펙트가 증가하니까 엄마가
강하게 땡기니까 납치하기가 어렵더라야. 근데 유효액전환 아래로 갈수록 또 어떻게 돼? 증가. 아래로 갈수록 또 엄마가 강하게 땡겨. 그래서 납치하기 어려운 효과도 있는 거야. 근데 알짜값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멀리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얘도 디테일한 얘기를 하면 말로 할게. 쓰실 분만 쓰세요. 껍질수 증가에 의한 이온화 에너지 무슨 양이? 감소량. 감소량. 껍질이 늘어나서 제거하기 쉬워지는 효과가 돼? 껍질수 증가에 의한 이온화 에너지 감소량. 유효핵전화 증가에 의한 이온화 에너지 증가량보다 더 크니까 그렇다. 오케이? 껍질이 늘어나서 제거하기 쉬워지는 효과가 유효핵전화가 증가해서 제거하기 어려운 효과보다 크니까 전체 값으로는 감소하는 게 맞더라. 거죠. 됐어요? 이 예외도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왕 하는 거 이제 뭐 이 명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끝이에요. 2에서 13 갈 때 원래 뭐 했어야 돼? 이온화 에너지 증가했어야 돼. 왜? 제트 이펙트 증가하니까. 근데 감소하네. 그럼 얘 제트 이펙트 증가하는 거 아니니? 아니지. 증가하는 거 맞지? 근데 감소하지. 그럼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2에서 13 갈 때 유효핵전화 증가에 의한 이온화 에너지 증가량이 있는데 그것보다 S오비탈과 P오비탈 간의 에너지 차이에 따른 이온화 에너지 감소량이 더 크니까 감소하더라. 15에서 16 갈 때도 마찬가지지. 유효핵전화 증가에 의한 이온화 에너지 증가 요인도 있지만 그것보다 P오비탈 내의 전자가 반발력에 의한 이온화 에너지 감소량이 더 커서 그렇다. 라는 겁니다. 됐어? 됐어. 오른쪽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과 예외 끝. 네? 유효핵전화 했고요. 반지름 했고요. 이온화 에너지 했죠. 했잖아. 끝. 반지름에 무슨 반지름? 원반, 2반, 등반. 끝. 맞아? 이온화 에너지도 소단원이 있어요. 경향성과 예외가 있고 방금 끝.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 있어. 요거만 하면 끝나.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 키워드 정리를 해야 돼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 괜찮아? 산소에서 울지 말고 전자를 하나 제거해. 이때 뭐 필요해? 이온화 에너지. 근데 산소 1가 양이온에서 한 번 더 제거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원자 또는 이온 1몰에서 전자 1몰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뭐만 주면 돼? 이온화 에너지만 주면 돼. 그럼 두 개 이른 애에서 하나 더 뗄 수 있어? 뭐만 주면 돼? 산소는 결국 몇 개까지 뗄 수 있는 거야? 8개까지 뗄 수 있는 거예요. 왜? 8개가 있으니까. 뭐만 주면 돼? 이온화 에너지만 계속 주면 돼. 근데 얘도 이온화 에너지, 얘도 이온화 에너지, 얘도 이온화 에너지만 구분이 안 가. 그래서 첫 번째 뗄 때 필요한 에너지를 1차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차수를 매겨서 얘기해요. 1차. 두 번째 뗄 때가 2차입니다. 세 번째 뗄 때는 3차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잘 들어. 산소에서 전자를 2개 뗄 때 필요한 에너지는 뭐야? 1차 더하기 2차죠. 한 번 떼고 또 떼는 거니까.
그래? 2차 이온화 에너지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두 번째 뗄 때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전자를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그 다음에 제거하기가 쉬울까 어려울 건데 어떨까? 자식을 납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 근데 2차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이미 한 번 자식 납치당한 엄마한테 또 납치하는 거야. 3차 이온화 에너지는 이미 자식 2명 잃은 엄마한테 한 번 더 납치하는 거야. 가면 갈수록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지죠.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중에 이렇게 한 원소 내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키워드가 2개 있습니다. 아래에다가 쓸게. 차수가 증가할수록 제거하기가 어떻다고? 어렵다. 그 말은 이온화 에너지가 뭐 한다? 증가한다. 차수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 증가.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6개죠.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에 6개 걸려. 봐. 1차, 2차, 3차.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 왜 그럴까? 엄마가 막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그렇잖아? 이미 납치를 당해봐가지고 조금 막 그래. 아, 그죠? 차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결국 원자 핵의 실제 핵전화는 안 변해. 엄마가 자식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은 똑같아. 근데 자식이 계속 사라지니까 비례배분에서 쪼개지는 그 유효 핵전화가 달라지는 거죠. 유효 핵전화는 뭐 빼기? 제트리얼 빼기 가리움 상수. 제트리얼은 뭐 한대? 일정한데. 가리움 상수가 감소하니까. 유효 핵전화가 어떻게 돼? 증가. 그래서 얘의 이유는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영상 보내줄 테니까 놓친 부분은 여러 번 들어보세요. 지금 5개 뗐어. 5차까지 줬어. 6개 뗐어. 6차 줬어. 근데 이제 7차를 주려고 봤더니 안쪽 껍질에서 떼는 거지. 지금 이 엄마가 손잡고 있는 자식들을 납치해야 돼. 와우, 그림. 그러니까 엄마랑 엄청 가까운 전자. 결국에 N족의 원소라면 여기서 N족은 13족은 3, 14족은 4, 15족은 5. 그냥 그렇게 보는 거야. 엄밀하게는 NA족 원소 얘기요. 어쨌든 N족의 원소라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까? N개니까. 그죠? N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N 플러스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될 때 일단 차수가 증가했으니까 증가해야 되지. 근데 원자과 전자를 떼고 그 다음 떼는 건 안쪽 껍질에서 떼니까 증가는 증가인데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이유는 뭐 때문이다 라고 써주면 될까? N차에서 N 플러스 1차 갈 때 급격히 어려워지는 이유는? 껍질 수가 아니죠? 감소하니까 그런 거죠. 맞죠? 네? 오케이. 책을 안 가져온 거야? 아, 안 가져온 거지?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급격히 증가는 배수 관계로의 급격히 증가예요. 그러니까 1에서 10이 되는 거랑 10에서 50이 되는 거 중에 뭐가 더 급격히 증가야? 1에서 10. 왜? 10배 커진 거니까. 그럼 배수 관계를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중 한 원소 내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끝. 이제 진짜 찐찐찐막이야. 서로 다른 원소 간 아마 겨울방학 때는 이 주기적 성질 4시간 수업했을 텐데 오늘은 2시간 만에 끊는 거니까. 겨울방학 때. 내가 학원 일 한 이래로 주기적 성질을 2시간에 끄는 거는 처음이야. 내가 그래도 8년 정도 했거든, 횟수로. 처음이야. 근데 좋은 거 같아. 할게요. 한 원소 내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왜 따로 정리해야 하는지. 산소의 1차랑 플로린의 1차를 비교하면 누가 더 커? 플로린이 더 커요. 왜? 플로린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예외도 안 걸치죠. 증가하는 거. 이거는 기본 경향성과 예외로 설명할 수 있어. 자, 산소의 2차랑 산소의 1차 중엔 뭐가 더 커? 2차가 크지. 플로린의 2차랑 플로린의 1차 중에 뭐가 더 커? 플로린의 2차. 한 원소 내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로 설명이 돼. 근데 산소의 2차랑 플로린의 2차 중에 얘가 더 크다고 할 수 없죠. 이래도 지금 부등호 관계는 똑같지만 왼쪽이 클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여기가 300이야. 또 오른쪽이 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둘을 비교하는 건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 오케이? 한 원소 내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키워드는 요걸로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서로 다른 원소 간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도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긴 할 건데 이거는 문장 자체를 외우는 건 의미 없고 스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문장 써놓고 연습 한번 하고 이제 뭐라 그러나요? 출소 시켜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서로 다른 원소가. 화이팅! 무슨 색으로 쓸까? 이렇게 해야지. 안 보내줘야지. 예뻐. 저희도 그거는 샌드 퇴근. 난 괜찮아. 그래? 이쁘다. 맞지? 그래? 개짓거리야. 서로 다른 원소 간에 N차 이온화 에너지 비교시 N-1차 이온화 시킨 후 1차의 경향성과 예외를 따른다.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원소 간에 N차 이온화 에너지 비교시 N-1차 이온화 시킨 후 1차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과 예외를 따른다. 이 문장 자체만 보더라도 2차를 비교하건 3차를 비교하건 10차를 비교하건 무조건 몇 차로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1차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1차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과 예외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어? 1차만 외우면 2차, 3차, 4차, 5차, 10차, 12차 다 판단할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건 외워야 돼. 이제 익숙해져야 돼.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기가 힘들어서 미리 정리를 해줄게.
방금 했던 대로 산소의 2차랑 플로린의 2차를 N자리에 몇을 넣는다는 거야? 2를. 서로 다른 애들 간의 2차 비교시. 그럼 몇 차 이온화 시켜? 1차 이온화 시켜. 여기서 얘기하는 1차 이온화 시킨다는 건 전자를 뭐 한다는 거야? 한 개 뜯는다는 거지. 한 개 뺏는다는 거죠. 그럼 산소는 전자 하나 떼면 누구의 전자 배치가 돼? 질소. 이건 알아야 돼. 전자 배치로. 플로린에서 전자 하나 떼면 누구의 전자 배치가 돼? 산소. 얘네들의 몇 차를 판단하면 된다고? 1차를 판단하면 돼. 근데 질소의 1차랑 산소의 1차 중엔 뭐가 클까? 산소의 1차. 아니요, 질소의 2차. 아, 5에서 6이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증가긴 하지만 5에서 6 갈 땐 감소죠. 오히려 질소가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이런 1차의 경향성은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연습해서 익숙해져야 계속해서 익숙해져 가는 거고 이게 익숙하다면 따라서 산소의 2차가 플로린의 2차보다 뭐하다? 크다. 이 경향성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야. 숫자가 같다는 건 아니지만 이해돼? 이것도 예외를 넣는 거예요? 이것 무슨 예외? 무슨 예외? 경향성이 경향성 안 따르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1 예외로 보는 상황. 그쵸? 1차의 경향성과 예외를 그대로 따르는 거야. 왜냐면 어쨌든 여기서의 예외는 밑줄 치고 외워라의 예외가 아니잖아. 설명이 가능한 예외지. 근데 이런 예외가 생기는 이유는 다 결국 전자 배치 때문이야. 그럼 산소의 2차는 전자를 하나 제낀,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이런 거거든. 산소의 2차는 뭐 할 때? 산소의 2차가 의미하는 게 뭐야? 번째 뗄 때야.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는 두 번째지만 산소에서 이미 하나를 떼내. 걔 입장에서 몇 번째야? 첫 번째랑 똑같지. 그러니까 한 번 뗀 질소의 1차의 경향성을 따른다는 거야. 그럼 산소에서 전자를 하나 제낀 건 질소의 전자 배치랑 똑같고 전자 배치가 같으면 이런 예외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겠지. 그래서 화학적 성질의 경향성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특별한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스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고 1차를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건 이제 일주일, 2주일 동안 연습하다 보면 될 거예요.